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태백강남국사 2019년 4월에 치러진 국가직 9급 해설 강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을 치른 우리 국가직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시험을 아주 잘 본 수험생들은 채점 해놓고 이야, 나 학교 갈 것 같은데, 나 지방직 서울시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시험지를 던져버리고 해설 강의도 듣지 않는 친구는 실은 100명에 1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실은 합격할까 말까 불안한 학생들도 해설 강의를 보겠고요.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만족할 만한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안하고 슬픈 마음에 다음 시험을 대비하기에 또 역시 해설 강의 듣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 아니면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내년에 국가직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미리 몇 달 전에 이 해설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겠습니다만, 2019년 9급 국가직 한국사 시험은 처절할 정도로 쉬웠습니다. 와, 여러분, 난이도가 이게 내가 하도까지 계산해 볼까 했다가 이게 연분구등법을 인용해서 내가 난이도를 이렇게 9등급으로 쪼개잖아요. 난이도를 구등도를 적용했을 때 하라고 하려다가 야, 그래, 그래도 80점 못 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하라고 해버리면 좌절감을 가질 수도 있겠다. 중도, 그래서 세종 때 같으면 겨우 세금 1결당 6도 걷겠다라고 할 정도로 난이도가 쉬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리 쉬웠다고 하더라도 다 100점 맞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실수를 한두 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수 2개 하면 일단 합격 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격 기준 점수는 95점 제가 잡았고요. 만약에 이 시험에서 80점 미만이다, 내가 공부한 지 6개월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80점 미만이다, 그럼 진짜 공부를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문제 수준이요, 정확하게 고등학교 내용의 수준을 물어보는 문제가 18, 19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그 18, 19개도 고3 수능 시험 문제는 실리지 않을 정도로 쉬운 문제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국가직 합격생을 한번 보고 싶은데, 영어, 국어, 법 과목을 굉장히 잘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사가 가장 약점이었다, 그런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80점 미만의 한국사 성적을 막 가지고 9급 최종을 뚫어낸 친구가 있을까? 왜냐하면 합격하려면 최소 95점이 돼야 되는데 80점 미만이면 15점 정도는 밑으로 깔린 거죠. 그 15점을 다른 합격생들의 영어나 국어 점수에서 15점을 상회할 수 있는 점수를 맞기라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스스로 좀 반성하시고, 대신 공부한 지 아직 6개월이 안 됐다, 그래 8개월까지 잡아줄게, 8개월이 안 돼서 나는 80점 미하다, 그러면 공부하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공부한 지 8개월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80점 미만이라는 건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분 문제 봐봐. 선생님이 정말 기본 내용 잡으라고 했고, 동영에서도 기본적으로 쉬운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해줬고, 선생님과 함께 커리 타고 공부한 친구들 중에 과연 80점 미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물론 지금 선생님이 용컴에서 모두 공에서 공무원 시작한 지 이제 7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은 항상 1등이었습니다. 수능에서도 그랬고 경찰에서도 그랬고 공무원에서도 1등 하다가 잠깐 놔버린 게, 지금 한 3년간 공무원을 떠나 있었다가 왜 떠나 있었는지 설명했죠. 수능이 필수가 되고 수능 시장이 커질 거라고 예상해서 거길 잠깐 갔다 오는 바람에 거의 3년, 4년 만에 공무원 강의 시작해서 이제 6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하고 함께 공부해서 1년 이상 커리를 탄 수험생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부를 1년, 2년 한 학생들도 만약에 이 시험을 80점을 넘지 못했으면 내 공부법에 진짜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렇게 쉽게 출제했는데 왜 못 넘습니까? 이건 시험에 뻔히 나올 걸로 치고 나오지 않을 거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을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말 쉽게 출제됐고요. 단원별 출제 현황은 뭐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근현대사에서 7개 정도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우리가 고대나 고려가 평균 3문제나 아니면 3.5 정도가 출제되는데 이렇게 출제가 됐고, 선사 국가 형성이 어지간하면 한 문제 출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2문제 출제되면서 고대 3문제 정도를 빼앗아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히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 굉장히 쉽게 출제됐는데 사료나 자료 제시형 보기를 굉장히 많이 주었어요. 보통 보기 사료나 자료를 제시하는 문제가 12개 정도 되는 걸로 봤는데 이번에는 14개까지 올라왔고, 어찌 보면 시기와 순서 잡는 문제도 보기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야, 이게 세 개인데, 이게 세 개인데, 이게 세 개입니다. 이거 단순질문형 세 개고요. 17문제 정도가 보기나 자료가 있었다라는 것 좀 확인하시고, 일반적으로 사료나 자료 제시형 문제가 다른 시험보다 한 4개 정도 더 많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쉬웠다는 말씀 드리면서 해설 강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1번. 청동기 시대 유적과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번 문제부터 이것 봐라. 시험 잘못하면 이거 너무 쉽겠는데? 청동기 시대 유적 유물 그러면 여러분 부여 성국리, 울주 검단리, 여주 흔암리, 의주 미송리 이런 유적지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내가 왜 방금 뜸을 들였냐면 자, 이걸 이렇게 지금 해설 강의를 어느 정도로 짧게 줄 것인가 고민하다가 최소한 이 정도 유적지가 청동기 시대 유적지라는 거 모르는 친구가 없죠. 여기 있는 유적지를 자세히 물어봤을 때 그 내용을 알고 모르고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여러분 경기도 연천 전곡리는 구석기의 대표적인 유적지 중에 하나로 여기서 에슐리안 석기, 추목도끼가 발견돼서 하버드 대학의 모비우스 학자의 학설을 깬 구석기 청기 유적지잖아. 경남 창원 다오리 이건 중학생들 중비들도 공부하는데 여기서 붓이 발견되어 한자를 사용했음을 증명한다는 철기시대의 대표 유적지잖아. 서울 암사동은 아니 무슨 뭐 진짜 여러분 초등학교 국사 교과서에도 있는 신석기 시대 유적지잖아요. 어쩌자는 이야기입니까 대체. 근데 광화 부근리, 자 정답만 얼마나 웃기게 줬냐면 어지간한 청동기 유적지로 강화 부근리라는 곳을 공부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선생님이 이 강화도 부근리에 가서 탁자형 고인돌 앞에서 영상 촬영도 하고 오고 그렇게 아마 제 카페에 보면 그런 영상이 다 남아 있습니다만, 탁자형 고인돌은 여러분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이고, 특히 탁자형 고인돌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묻혀설 확률이 높기 때문에 탁자형 고인돌을 통해서 청동기 시대 계급 발생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이 다 압니다. 1번 문제부터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 하고 2번 가겠습니다.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 자, 어떤 나라에 12월에 제천 행사 있으면 고민하지 않고 여러분 부여라는 거 알고 계시죠? 부여의 영고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내용 쭉 읽어보시고요. 10월에 제사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춘 이를 무천이라고 한다. 동해의 무천이죠. 그래서 제천 행사로 가와 나 나라를 줬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일단 보기 자료는 쉬운 거고요. 가에 오부가 있어요. 오부 있죠? 맞아요. 부여도 오부가 있고 고구려도 오부가 있어. 그런데 부여는 왕이 나온 부족 외에 부족장을 마가, 우가, 구가, 저가라고 하고, 이 마가와 우가와 구가와 저가가 다스리는 지역을 사출도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근데 고구려에도 오부가 있는데 고구려 오부족 체제를 정비했으면 태조왕이죠. 게르부, 서노부, 전노부, 관노부, 순노부가 들어본 적 있지? 그래서 게르부는 왕족이고 서노부는 전왕족이고 그리고 전노부는 왕비족이고, 고국천왕이 전노부 명림씨 집안을 왕비족으로 삼았다. 그런데 무슨 게르부가 왜 나와? 부여에서 옳지 않죠. 가 부여인데 신지읍차가 나와. 신지견지읍차 불에는 사만의 지배되잖아. 나 지금 중학생들 데리고 문제 푸는 것 같아요. 진짜 딱 중학교 수준의 문제입니다. 나 죄를 지은 사람들이 소도에 들어가면 잡아가지 못했다. 소도를 주관하는 천군이 따로 있죠. 우리 PD님 내 거 문제풀이 좀 들어봤는지 알겠지만 PD님이 보기에도 좀 왠지 쉬워 보이지 않나? 야, 벌써 더군다나 이제 2번 푸는데 그런 느낌을 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소도에 들어가면 잡아가지 못했다. 천군이 주관하는, 이거는 사만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무천이니까 1, 2, 3이 다 맞지 않아. 그럼 정답은 자연스럽게 4번이야.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책화라고 하여. 야, 별도 동해 중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책화. 동예는 책화와 조계원이 있어 시족사회 전통을 계승했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책화 내용도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번의 정답은 4번. 다음 문제. 가왕시기 이자겸하고 척준경이 나오면 이자겸의 난 혹은 묘창의 난 어느 왕이야? 여기서 벌써 인종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내가 뭐 다른 거 볼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인종입니다. 그래서 인종식이 있는 사실, 야 인종 예전에 공무원 시험에 송나라 사람 서경이 고려 도경을 썼던 게 인종 때인지 아니? 라는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였죠.
물론 인종 때 이자겸해난도 일어나고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도 일어납니다. 인종이 관악진흥책 하는 과정에서 경사 육학을 정비하고 향교를 설치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근데 과연 인종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정답으로 떨어지면 땡큐인데요. 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떨어졌다. 정답 3번 떨어지죠. 3번 봐봐. 서경의 대학원을 짓게 하고 칭제군을 주장했다. 이거는 묘청의 난이니까 딱 인종 때 묘청의 난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기를 이자겸의 난을 주고 그 왕 때 있었던 또 다른 역사적 사건을 골라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와, 이건 진짜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문제입니다. 도평의사사를 중심으로 정치를 주도했다. 최소한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명칭이 바뀌려면 최소한 원간석기 이후죠. 보통 우리가 관제가 격화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원간석기 시작되는 충렬왕 때인데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바뀌는 건 관제 격화가 아니라 식목도감 기능까지 빼앗아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평의사로 바뀌면서 원간석기 최고 합작 이유가 도평의사사가 되고 도병마사보다 기능이 오히려 확대되고 도평의사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더라? 도당이라고 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럼 조선 건국되고 도평의사사는 사라지겠네. 언제 사라질까? 언제? 이대왕 정종 때 이방원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의정부를 설치하면서 도평사사와 중추원이 문을 닫잖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성략을 수용했다. 역시 충렬왕이죠. 충렬왕 때 안양이 성략을 수용했다는 걸 모르는 친구가 대체 누가 있습니까? 몽골 침략에 대응하기에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다. 이걸 고종이라고 뭐 알고 계실 필요가 있나? 집권자가 최후가 이때 강화도로 피난 간 상태에서 8만 대장경도 만들고 상정 고급 예문도 만들고 문제 풀면서 선정한 기출문제나 제 동영에서 한 3번, 4번, 5번 만난 내용들입니다. 역시 3번까지도 역시 난이도가 다 하짜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밑줄친 기억 이후에 일어난 사실. 그러면 여러분 보기 내용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만 밑줄친 기억은 3.1운동이에요. 그럼 이제 3.1운동 공부할 때 3.1운동의 배경, 전개 과정, 결과 이런 것들을 공부하죠. 3.1운동의 결과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무장투쟁이 활기를 띠었고 사회주의 사상이 수용되었고 학생, 농민, 노동운동이 본격화되었고 인도나 중국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끼쳤더라. 근데 뭐 그 정도 수준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 3.1운동 연도를 주고 나서 이후에 일어난 거 고르래요. 와, 정말 암태도 포작증 1923년. 특히 1923년은 정말 연도로 시험 나올 게 많습니다. 진짜라니까. 여러분 1923년에 어떤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지 연도를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암태도 포작증이 벌써 하나 나왔네요. 형평운동 1923년인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관세가 철폐된 것도 1923년이에요. 관세 철폐를 배경으로 서울에서 물산장려운동, 물론 회사령 철폐를 배경으로 물산장려운동이 시작됐던 건 평양에서 시작됐던 건 1920년이지만 관세 철폐를 배경으로 물산장려운동이 출발됐던 건 1923년임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국민대표회의가 열린 거 임시정부에서 1923년이고요. 신채호가 조선 혁명선언을 써준 것도 1923년이고요. 일본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쪽발이 새끼들이요. 자경단 만들어가지고 우리 조선인들 6,000명 가까이 죽였던 관동 대참사 역시 1923년이고요. 그 다음 1923년이 연극단체 토월회가 은근히 1923년으로 잘 나옵니다. 조금 이제 어렵게 가면 천도교 소년회가 1921년이고 어린이날 제정이 1922년인데 잡지 어린이가 제정된 게 1923년이에요. 그만큼 1923년은 연도 시험지로 잘 나옵니다. 그러면 3.1운동 이유 맞죠? 여러분 정우회 선언은 정우회가 1926년인지 27년인지 헷갈렸다고 하더라도 신간의 창립의 배경이 되는 엄청난 선언이잖아. 정우회 선언 누가 해? 빨갱이들이 하잖아. 사회주의자들이. 뭐라고? 비록 부르주아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손 치더라도 타락하지 않는 자들에 한해서 연대할 수 있다. 누가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자치론자, 참정론자는 개새끼들이고 친일파고 이 새끼들 타락한 새끼들 빼고 비타협적 민족주의계 비타민 타락하지 않는 자들과 연대할 수 있다.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가 연대해서 만들어진 게 뭐야? 신간회잖아. 당연히 이유고. 자, 이제 독립의군부하고 대한강복회를 연도를 암기하지 못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선생님하고 일제강점기를 공부했으면 1910년대 국내에는 비밀결사단체가 만들어진다. 왜? 10년대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으니까 비밀결사단체가 만들어진다. 그 비밀결사단체 중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건 1912년 임병찬의 독립의군부와
1915년에 만들어진 박상진, 김자진의 대항강복회다. 그것 말고도 송죽회, 선명단, 자립단, 조선국권회복단 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열의 9은 독립우군부와 대항강복회에서 시험 출제한다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면 이건 정말 기본적인 연도 싸움이 돼버리죠. 되나?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가 설립되었다. 여러분 1920년대 초반 민족주의가 전개했던 실력양성운동이 교육과 산업, 교육의 밀립대학 설립운동, 산업의 물산 장려운동. 그럼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는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 1923년이에요. 근데 왜 안 썼냐 이렇게. 여기도 23년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근데 여러분 1922년에 2차 조선교육령에 입각해서 4년제 대학 설립이 법적으로 가능해지니까 조선교육회가 그때부터 4년제 대학 설립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어떤 이론서나 이런 곳은 1922년이라고 박혀있는 것도 있어요. 다만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가 23년인 거지. 그래서 이거 23년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20년대 초반에 민족주의가 전개한 실력양성운동이다. 그러니까 제가 근현대사에서 연도를 강조하면서도 실제로 연도가 아니라 대략의 시기 문제로 시험에 나오는 연도들은 내가 강조하지 않습니다. 아예 정근대사는 내가 연도 자체를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요. 한국사 선생님 중에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연도를 쓰는 선생님들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연도 문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오히려 그게 여러분의 공부를 어렵게 만들고요. 공부 시간을 한국사를 괜히 연도에 매몰돼 가지고 그 넓은 허우적 바다에서 한국 사람 바다에서 허우적대지 마십시오. 정근대사는 연도를 버리세요. 근현대사는 연도를 완벽하게 잡으시고요. 4번의 정답은 3번 가겠습니다. 역시 난이도 합니다. 자 이제 밑줄 친 성상입니다. 세조가 신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법과목이 너무 번잡하고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래저래 형전호전이 이미 반포됐고 시행했다. 나머지 내법전은 미처 교정을 마치지 못했다. 이에 성상께서 세조의 뜻을 이어받아. 자 그럼 이건 지금 경국대전에 대한 설명이야. 경국대전이 세조 때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되었음을 다 알아. 그럼 보기의 성상은 성종이야. 그럼 성종 때 편찬된 서적 동국병감은 옳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15세기 그러니까 조선 정기에 그래 조선을 통틀어서 병서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봐볼까? 정도전에 진도가 있죠. 자 뒤로 그래 정도전에 진도 맞죠? 요동 정벌 하려고 할 때. 그 다음 세종 때 역대병어가 있고요. 세종 때 총통 등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국병감이 언제 있습니까? 문종 때 있고요. 병장도설이 성종 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5가지를 조선 초기 무렵에 병서로 공부하고 나중에 속병장도설을 공부하죠. 영조, 그 다음에 정조 때 무예도보통지 이 정도까지를 공부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안 헷갈리셔야 될 게 여기 총통등록하고 병장도설은 자 세종, 문종, 성종이에요. 총통등록과 병장도설은 무기사용설명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아요. 당연히 여기는 화포 제작이라든지 무기사용법이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내용상 그러지 않나? 병장도설이니까. 물론 병장도설은 군사훈련 지침서라는 거 알고 계셔야죠. 여기는 역대 우리 전쟁 중에 교훈을 얻을 만한 내용들, 역대 전쟁사에 대한 기록,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병서. 그래서 왕들 캐치하고 이건 영조고 이건 정조니까 왕들로도 시험에 많이 나오겠지만 얘하고 내용이 약간 비슷하다는 거 묻으셔야 되고요. 얘하고 약간 전쟁사라는 걸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선생님 원래는요 그래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성종 때 진법서라고 나와 있는 책들이 지금도 있나 봐요. 그리고 여기 영종 때 속병장도설을 속자 떼버리고 병장도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종 때는 진법서고 영조 때는 병장도설인데 영조의 병장도설이 성종의 진법서를 상당 부분 참고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내용이 겹쳐. 그러다 보니까 수험 한국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야 진법서와 그 다음에 병장도설 여기 진도 막 너무 헷갈릴 수 있으니 이름을 그냥 병장도설로 이렇게 맞추자. 맞추고 성종은 병장도설로 영조는 속병장도설로 가자. 이게 일종의 약속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암기하고 계시면 돼요. 그랬을 때 선생님하고 공부를 했으면 동국병감이 문종 때라는 건 당연히 알아 몰라. 문종 때니까 정답이 될 수 없구나. 성종 때 병서면 병장도설이어야 되겠구나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동몽 선수비건, 동몽 수지건 혹은 이륜 행실도건 간에 다 중종 때 만들어졌다라고 그만큼 강조하고 저와 함께 동영 풀었으면 엄청나게 만났을 거고요. 삼강 행실도는 누가 세종이 설순에게 명을 내려서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설명한 윤리서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국조오래가 성종이잖아. 그럼 정답은 4번인데 이 국조오래는 누가? 신숙주가. 아니 늙은 신숙주가 세종 때부터 집현전 학자였던 신숙주가 세종의 명을 받고 일본을 여행했다가 기록을 남겼다가 세종 다음에 태종, 태세, 문단세의 성종 때 그 기록들을 가지고 일본을 여행한 해동 제국기를 썼듯이 그때 신숙주가 국조오래우를 편찬했다. 이거는 정답으로도 여러 번 출제되고 국조오래우가 성종인 걸 모르면 어떻게 하잔 말입니까? 성종 국조오래우 이건 기존의 정답 기출도 여러 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 없죠. 굉장히 쉬운 문제가 돼요. 신숙주가 성종 때 국조오래우와 해동제국기. 작년에 국가직에서는 해동제국기가 나왔잖아. 맞죠? 신숙주입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 4번. 6번. 가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직관, 상관을 제정했고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만 가지고 등급을 결정했다. 자, 고려의 가장 큰 도시는 어디라고? 역시 개경이라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역분전이 있고 시정, 개정, 경정, 전식과가 있죠. 지급 대상이 누구냐 할 때 여긴 공신들에게 전현직, 현직. 개정과 경정의 차이는 전현직 관료가 받냐, 현직 관료가 받냐. 그 다음 지급 기준, 여기는 선악과 공로, 여기는 관품 플러스 인품, 관품. 그러니까 관품 플러스 인품이 지급 기준이면 다시 이야기해서 시정과 개정의 차이가 지급 기준이 관품 플러스 인품은 시정이고 관품만을 지급하면 개정 전식과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이건 무슨 전식과냐면 시정 전식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색 공보를 기준으로 문무반 자본을 나누며 지급 결수를 정하였다.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실제로 이론서들 보시면 광종 때 결정한 사색 공복을 기준으로 이렇게 토지 결수를 나누고 수조지를 지급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정전식과 나머지를 한번 봐볼게. 상관이 전직관료예요. 전직관료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 개정에서 경종으로 바뀐 거죠. 이거는 경정전식과에 대한 설명이고 더군다나 또 개정전식과와 경정전식과 차이점. 개정전식과는 문무반 차별이 심했던 반면에 경정전식과는 문무반 차별이 심하지 않았다. 이거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이거는 경정전식과. 여러분 개정전식과까지 전현직 관료면 수조지를 전현직 관료가 받았다면 이거는 사망 후 반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경정전식과에서는 현직 관료만 수조지를 받았다면 이건 퇴직 후 반납을 해야 된다는 표현인 거 이해하시죠? 3번. 전임 관료와 현임 관료를 대상으로 경기지방의 하나에 지급하였다. 여러분 역분전 경기, 녹과전 경기, 과전법, 직전법 다 경기. 그런데 여기 있는 전식과만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니까 말이 안 되고 그럼 전현직 관료를 대상으로 경기지방 이거는 과전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녹과전은 현직 관료만을 대상으로 경기지방의 토지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거는 과전법에 대한 설명인 거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 4번. 고려 건국 과정에서 충성도와 공로에 따라 충성도와 공로, 선악과 공로, 그 선악을 충성도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제일 처음에 역분전에 대한 설명이니까 정답은 1번. 역시 이 정도면 난이도가 중하 혹은 하상? 그래도 역시 나머지가 아무리 봐도 시정전식과일 수 없다라는 데 캐치를 해가지고 인품을 잡고요. 그럼 정답은 1번 떨어지고 어려운 문제 아니었다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가나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라. 을미사변, 을사조약. 연도들 너무 쉽게 줬습니다. 을미사변 1895년이에요. 을사조약 05년이에요.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 작전이 전개되면 08년입니다. 그러니까 1907년에 정미의병이 시작됐고 1908년에 13도 창의군 만들고 서울 진공작전 전개 아닌가요? 가나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시전 상인을 중심으로 내가 선생님하고 공부한 친구들 지금 한국중앙총상의 연도 내가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한국중앙총상의 98년, 한국협회 98년, 황성신문, 제국신문 다 98년. 1897년에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1년 후인 1898년에 유행처럼 무슨 이름에 제자나 황자를 붙이더라. 특히 한국중앙총상회는 시전 상인들이 중심이 된 상권 수호운동 단체고 한국협회는 보부상들이 중심이 된 정치적 어용단체다.
그래서 고종이 황국여패를 이용해서 동료패를 해산시켰다.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럼 시전상인 여기 있었구나. 한국중앙총파에 98년이면 95년부터 05년 사이에 딱 들어가니까 정답 1번 떨어져 버리잖아. 정말 진짜 너무 이렇게까지 시험이 쉽게 나온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시험 문제가 쉽습니다. 신민의 일제가 날조한 105인 사건, 105인 사건이 1111년이죠. 그러니까 사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 시기로 가도 나도 안 맞다. 나 이유로 가야죠.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방공령은 1889년에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이죠. 안 맞죠? 황무지 계약권 요구 보완에는 원래 연도 문제로 시험에 잘 나와요. 진짜 원래 잘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은 선생님하고 근현대사 연도 잡기를 했으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7번에 정답은 하나로 갈게요. 됐습니까? 다음 문제. 8번 가왕 때 사실에 대한 설명 옳은 거 흑수 말가를 공격해요. 이건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그 이대왕 대무예가 자신의 동생 대문예를 시켜서 흑수부 말가를 공격했더니 그 무왕의 동생 대문예가 흑수부 말가가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자기 형의 명령을 듣지 않고 형과 다투면서 도망을 쳐버려. 어디로? 당나라 산둥반도로. 등주 자사 위준이 그 대문예를 보호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무왕이 내 동생 내놔하고 장문유 시켜서 자기 동생 잡으러 갔던 게 바로 발해 무왕이 산둥반도를 선제 공격했다는 내용이잖아요. 흑수 말갈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일본의 고재덕 등을 보내 여러 나라를 관장하고 여러 번을 거느리며 고구려의 땅을 회복하고 부의 예속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여 강국임을 잡아야 했다. 그러니까 일본에 국서 보냈던 건 무왕도 맞고 문왕도 맞는데 일본이나 혹은 돌궐과 친선관계가 시작되었다는 표현이 나오거나 흑수 말갈 이야기 나오면 이건 누구예요? 무왕에 대한 설명이죠. 그럼 발해는 무왕이냐? 문왕이냐? 선왕이냐? 물론 대조영이냐 하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가 좀 중정도라고 인정해 줄게요. 왜? 보기에서 무왕임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이걸 무왕인지 알았으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됩니다. 국호를 진에서 발해로 바꿨으면 이거는 대조영이에요. 대조영 때 당나라에서 발해 군왕이란 칭호를 써서 외교 문서가 하나 날라왔어. 그때 나라 이름을 진이라고 했다가 당나라에서 발해군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발해라고 나라 이름을 바꾸었대요. 좀 어렵게 가면 문왕 때는요. 당나라에서 발해국왕이라는 외교 문서를 보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일단 무왕 골라야 되니까 일본은 무왕이 아니고요. 신라는 급찬 승정을 발해 사신으로 보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무왕 때까지는 신라와 대결했다라고 보고 신라와 발해가 어느 정도 친교했으면 최소한 어느 왕 이후에 문왕 이후에 왜 문왕 때 신라도도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인한 대응에 참 이 표현 한번 봅시다. 정말 기분 나쁜데 고등학생들 공부했던 국정교과서에는요. 발해 문왕이 인왕과 대응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그리고 실제로 기출문제도 문왕의 기출인데 인왕과 대응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이게 나와버립니다. 근데 이제 연호표를 보면 이 나는 정확히 무왕의 연호고 대흥이 문황의 연호다라고 정확히 알 수 있죠. 대조영은 천통이란 연호를 사용했고 발해 선왕은 여긴 대조영이고 발해 선왕은 여기 선왕은 건흥이란 연호를 사용해. 지금 바뀌었습니다. 위아래가 바뀌었어. 무왕, 인왕, 문왕, 대응, 대조영, 천통, 선왕이 건흥이냐? 이건 연호를 당연히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대응이란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으면 여기도 지금 문왕이야. 그러니까 다 문왕이야. 1번은 대조영이고 2번, 3번 문왕이고. 그럼 정답은 4번. 아까 이야기했던 장문유가 당의 등주를 선제 공격했다. 이때 등주자사 위준을 죽이기도 하였다. 발해 무왕은 당나라와 대립했잖아.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대응이란 연호가 아니라 만약에 인한이란 연호를 독자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무왕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8번의 정답은 4번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9번 다음 전투를 이끈 한국인 부대에 대한 설명. 아군은 사도하자. 사도하자 하면 끝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무장투쟁 중에 내가 5개 부대만 제대로 암기하고 이해하시면 다 해결됩니다라고 했죠. 그 5개 부대가 뭐야? 1930년대 초반 만주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했던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과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고 난징 옆에 한코우에서 가장 먼저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1938년에 만들어진 조선의용대, 그리고 충칭 임시정부의 한국 광복군,
화북조선 독립동맹의 조선의용군. 얘는 조선의용대고 얘가 조선의용군이죠. 아이 얘가 일부적 화북지역 가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되었다가 화북조선 독립동맹의 산하부대로 조선의용군이 만들어지고 얘는 또 한국광복군에 편입하기도 하고 일부는 합류하기도 했다는 거 알고 계실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사도하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뭐에 대한 설명이 한국독립군이죠. 여러분 진짜라니까 지청천의 한국독립군은 중국의 호루군과 연대해서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암기해야 되고요.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은 중국의 의용군과 연합해서 영릉과 흥경성 암기해야 돼. 근데 사도하자가 나왔으니까 지청천의 한국독립군이야. 문제 풀겠습니다. 양세봉이 총사령관이었다. 그럼 조선혁명군에 대한 설명이죠. 미스협정이 체결되기 직전까지, 여러분 미스협정은 1925년에 체결돼요. 그래서 만주 군벌이 우리 독립군을 토벌하게끔 당시 일본의 조선총독부의 국장 미스야와 만주 군벌 장장님 사이에서 체결했던 내용인데, 이 한국 독립군이나 조선혁명군은 만주 사변 1931년 직후에 1930년대 초반에 만주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했던 부대인데 그 직전까지 활약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한국 독립당의 산하부대로 내가 여기 뭐 동경성 전투 해놨다. 동경선 전투도 수행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조선민족전선연맹에, 자 봐봐. 여기 조선의용대는 민혁이가 조민혁으로 바뀌고 조민혁의 산하부대죠. 조선민족혁명당의 산하부대죠. 김원봉이 조선민족혁명당을 이끌면서 자신들을 따르는 의열당과 나머지 사회주의계 단체들과 연대해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구축하는데 이걸 줄여서 민족전선이다라고도 말씀드렸죠. 조선민족혁명당에서 주도하여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구축하고 그 밑에 산하부대가 바로 조선의용대입니다. 그리고 내가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라는 표현은 정말 미치도록 강조했습니다. 미치도록. 9번의 정답은 3번. 맞죠?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야? 이건 조선의용대에 대한 설명이니까. 10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일과 관련된 임난 이후 경제에 대한 설명. 서울 임난 이후 경제야. 서울 풀어볼까요? 신해 통공을 반포해 유기전의 금난정권을 폐지했다. 씨발 이런 문장 나오면 무조건 X지. 아니 시전 상인들의 금난 정권은 철폐하되 시전 상인들에게 6가지 물품만큼은 독점 판매권을 주는 거 아니야. 유기전은 폐지하지 않아요. 사상들 난전들의 자유로운 상행위를 허락하기 위해 정조가 신해 통공을 발표해 대신 시전 상인들이 장사하는 걸 사상들 난전들도 마음껏 장사하되 6가지 물품만큼은 시전 상인들에게 독점 판매권을 줬다고. 근데 6가지 물품의 금난 정권을 폐지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 6가지가 뭐냐고. 무명, 모시, 명주, 비단. 뭐야. 아이씨. 종이, 어물. 이렇게 있잖아요. 맞나?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는 시전 상인들에게 독점 판매권을 주었다는 걸 좀 알자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 니은 담배. 인삼과 더불어 대표적인 상업작물로 재배됐다. 임진왜란 이후. 이건 맞는 문장이죠. 옳지 않은 건 정답 1번 떠줬고 이 문장 자체가 맞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담배는 인삼과 더불어 대표적인 상업작물로 재배되었다. 맞는 문장. 그 다음 고구마. 감조보. 김필리인가 하는 인물이 감조보와 감조신보를 쓰는데 장난을 해버리면 왠지 감자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감자를 제작하는 농서다 재배법을 기록했다 그렇게 장난질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고구마 관련 재배법을 기록한 책임을 알고 계시면 돼요. 아직까지 감조보나 감조신보는 고구마인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걸 만들어진 것도 영조 때인데 김필리인가 하는 인물 자체가 뭐 중요한 인물은 아니죠. 넘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 호랑의 걸음째를 두껍게 펴고 구멍 뚫린 밖에 조를 담고서 파종한다. 여러분 농종법은 어디에 씨를 뿌리는 거야? 일항에. 견종법은 어디에 씨를 뿌리는 거야? 꼬랑에. 근데 밭농사 중에 겨울작물을 꼬랑에 씨를 뿌리는 법이 견종법인데 조선 전기나 후기에 농종법에서 견종법으로 변해가는 밭이 많았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밭농사에서 일반적으로 농사 짓는 거는 농종법이죠. 밭농사에서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온 농법이었다. 겨울작물까지 재배할 수 있는 게 견종법이었으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10번까지 풀고 한 판 끊고 11번부터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